7시여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제연구원 김연주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늘 예상 밖의 일이 있어서 분주하게 도착을 했는데 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2015년 자유주의 시민 강좌가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새로를 맞이해서 첫 번째이지만 작년부터 이어서 제9회인데요. 오늘 제9회 자유주의 시민 강좌는 미제스의 자유주의. 2015년 첫 강좌를 여는 아주 적합한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세 개의 저희를 인도해 주실 오늘의 강의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의 안재혁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죠? 하여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을미년 새해 첫 그 시민 강좌를 제가 열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제스의 리버럴리즘을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실 얘기할 내용은 응답하라 자유주의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은 분들한테는 그게 별로 새로울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 응답하라 자유주의 전에는 사실 딱풀 시리즈로 해가지고 먼저 나왔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할 때 이 책을 이제 샅샅이 읽고 그 주제를 잡아가지고 제가 쓴 건데, 사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한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장까지 쭉 보는데 거기에서 세세한 이렇게 이제 탑픽이 나와 있는데, 앞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면 뒤에 건 다 연결이 돼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손으로 그러면 내가 할게요. 네. 내가 그냥 손으로 할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응답하라 자유주의를 읽으신 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미제스의 삶에 대해서 잠깐 보고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지금 여기에 보면 거기에 자유주의 정책 기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 대외정책,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정당, 그리고 자유주의 미래, 그리고 부록으로 자유주의 문헌에 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제스 생애에 대해서는 아마 휴먼 액션에 대해서 누가 와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또 하기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장수하신 분입니다. 92세까지를 사셨는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분이 상당히 위대한 경제학자이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평생 동안.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잠깐 이 나치 정권을 피해가지고 1934년에 스위스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때 그레듀스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스터디 교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퍼머넌트 잡은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1940년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평생에 뉴욕 대학의 개원 교수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퍼머넌트 잡이 아니고. 그리고 1947년에 몽페르른 소사이티를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하이에크하고 레프케 등과 같이 이제 설립을 했고, 1960년대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밀턴 프리드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활동하는데, 밀턴 프리드만이 많이 혼납니다. 미제스한테.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비판을 하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활동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73년에 이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92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최초에 앞에도 여러 가지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주요한 저술로 Theory of Money and Credit, 화폐 신용 이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경제학에서
이 미시경제하고 이 거시경제하고 이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는 교과 그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미시 따로 알고 거시 따로 알아요. 이게 전부 다른 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이 연결고리가 없어서 그래요. 연결고리가. 왜냐하면 미시는 주로 보면 가격 이론으로서 형성이 되어가고 그로 쭉 뿡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에그리게이트 뭐 웨어리블 가지고 케인지안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시 경제학하고 거시 경제학이 전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어디서 생기냐면 화폐에서 생깁니다. 화폐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격 이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다가 가격의 기능이니 뭔지 다 잘 알아요. 잘 알고 잘 설명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거시가면 다른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화폐로 표시가 되거든요. 화폐로. 그래서 화폐가 가치가 변하면 결국 가격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격이라는 것은 그 인포메이션, 정보 전달 기능이 있는데 그 정보 전달 기능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를 잘못 다루게 되면. 근데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전혀 미시하고 거시가 다른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미시에서 가격을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화폐를 함부로 다룬다. 그게 결국 거시경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힌 내용이 바로 이 미제스의 화폐와 신용이론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그 사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과거에 이제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theoretical 그 파운데이션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 경제학계에서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이라는 걸로 해서 거시경제학이 넘어갑니다. 그거에 컨트리뷰션 하신 사람이 바로 미제스예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1920년에 그 에코노믹 칼큘레이션에 대한 그래서 사회주의 연방의 경제적 계산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22년에 소셜리즘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의할 내용이 27년에 발간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44년에 이제 오퍼넌트 거버먼트하고 뷰로크러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1949년에 휴먼 액션 그야말로 매그넘 오퍼스죠. 이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바로 이 Theory and History인데 이게 미제스의 가 경제학에 대한 이 방법론, 철학 이런 게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그 미제스의 자유주의 그 철학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맨 처음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서론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거기에는 거기에 왜 자유주의인가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자유주의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자유주의를 목표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반자유주의의 심리적 근원 또는 반자본주의 심리적 근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살아라는 거예요. 각각 개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단 조건이 있죠.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그 17세기, 18세기 이 데이비드 휴머하고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발해서 발전시킨 요건데 사실 이게 이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 철학입니다. 예, 자유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학을 하지만 이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유주의를 하면서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유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사람들, 인류를 잘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그 전까지, 자유주의가 도입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시점을 우리가 쭉 보면 그것이 이제 그 원래는 자유주의 사상이 뭐 17세기, 18세기부터 쭉 왔지만 그것에 의해서 조금씩 사회가 변화해서 그것이 터져버린 데가 어디냐면 그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혁명하고 그 앞 시대하고 그 전후 시대를 비교를 하면 사람들의 인류의 삶의 형태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 전까지는 거의 그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제대로 1만 년부터가 이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농업 그 이전에 거의 95%가 사실은 수렵 채집 시대예요. 거의 동굴 생활하고 뭐 구석기 시대 생활하고 그렇게 하다가 1만 년 전부터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게 이제 농경 시대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000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거의 귀족들 빼놓고는 거의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산업혁명 이후부터 일반 사람들의 섬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더스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멜더스 뭐 함정이라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식량은 산술급적으로 증가를 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이제 멜더스의 함정인데 요것이 깨집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인구가 막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재밌는 사실은 바로 요거예요. 특히 유아 사망률. 요게 격감을 합니다. 유아 사망률이. 그리고 인류의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잠깐 데이터를 보게 되면 19세기까지 5세 미만의 사망률이 40%입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7% 미만이고 고소득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고소득 국가는 1%다 미만이에요. 그 다음 평균 수명이 19세기까지는 30세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돌 지내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애들이 다 죽거든요. 1년 전에 다 죽어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돌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요새 뭐 다 살아나잖아요. 거의 다 99%가 다 돌 지나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때 유아 사망률이 심했냐면 그 스튜어트 마지막 그 왕이 그 엔녀 왕입니다. 엔녀 왕이 그 애를 18명을 낳아요. 18명을 낳는데 그 중에 5명이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명이 어릴 때 다 죽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가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다른 일반 서민들보다는 굉장히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가에서도 그런 정도면 일반 서민에서 어린애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 정도로 이게 힘들었는데 바로 이제 자유주의가 도입하면서 사람들의 이 자꾸 유아 사망률도 자꾸 줄고 인간 평균 수명도 자꾸 연장되면서 오늘날에서는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7% 미만이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1% 미만인 이런 사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이유가 뭐냐? 자유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이러한 번영의 혜택이 어떤 특정 그룹한테 가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본주의하고 또 일단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자꾸 자유주의가 자본가라든가 기업가를 위한 사회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 자유주의가 도입된 뒤로 일반 사람들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과거 자유주의가 도입되기 이전 시대는 대부분 신분사회입니다. 신분사회예요. 그래서 그 신분사회에서 보면은 그때는 뭐 잘 아다시피 굉장히 극소수도 부자들만이 아주 잘 살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 귀족들보다 훨씬 잘 살아요. 왜? 산적인 얘가 그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성이라 하더라도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실내 화장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우리 집안에 섬이라 실내 다 수세식 화장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거로 많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신분사에서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 귀족 자제들만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양반들만, 조선시대 때까지 전부 양반들만 교육받았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뭐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한번 자기가 귀족 집안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귀족으로 살고, 뭐 일하는 거 놀고 먹고, 그 다음에 그 자손까지도 계속 그렇게 잘 살게 되는 거죠. 평민으로 살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부익부 빈익빈 사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지금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자꾸 뭐 자본가만을 위하는 사회라든가 뭐 기업가만을 위하는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부르면 공길이 뭐 우리가 왕의 남자 보면 공길이 나오잖아요. 공길이 그 광대잖아요. 그 광대 보면 사람 취급 다 못 받잖아요. 지금 연예인 옛날 광대입니다. 지금 다 연예인 하려고 줄 서 있잖아요, 젊은 애들. 그건 뭐냐?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분야이든 간에 잘 하게 되면 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축구에서 박지성이, 이승엽이, 다 이런 야구에서 이승엽이 다 그러잖아요. 어느 분야에 자기가 뭐 헤어 디자이너에서 보면 유명한 사람은 헤어 디자이너 있잖아요. 누구죠? 누구 있죠? 네? 박준. 그 사람도 원래 뭐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그 분야에 최고 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유주의 사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회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쭉 계속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국의 소득인데, 여기 보면 이게 1976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 나온 해입니다. 이때부터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의 소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데이터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자유주의를 통해서 인류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류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요.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왜 오해를 하느냐? 이 자유주의가 너무 물질만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아까도 정치적 이념이고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목적, 인류의 목적이라는 것은 잘 살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더 실현시켜 주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사회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간섭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그 결과가 좋으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른 여러 제도들 중에서보다는
자유주의가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정신적인 것은 왜 그러느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 왜? 자기가 정신적으로 행복하다 안 하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어떻게 외부적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이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 문제예요. 자기가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져.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못 살지만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 정신적이라는 거는 이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 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너무 가난하다든가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행복감을 못 느끼죠. 기본적인 게 일단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갖춰줘야 된다. 그런 거를 갖춰줄 수 있는 이 이념이 뭐냐? 철학이 뭐냐? 이게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걸 경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유주의가 인간 내면 생활을 발전시켜서 나가는데 필요한 요용적 전제 조건을 만들어주는데 목표를 두는 거지. 그 인간의 내면이 그거 필요 없고 우리가 물질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의 그 생활이 기본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만족감을 못 느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성철 스님이나 테레사 스님 같은 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아서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자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무왕산 무왕심이라는 거. 이게 바로 미제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날에 주작에서 그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원 누웠으니 그 안이 즐거운 거. 저 혼자 알아 이거예요. 남한테까지 강요하지 말고. 지가 좋으면 그걸 하면 좋은데 그걸 남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그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행복감을 늘 수 있게끔 그런 물질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를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겠나. 근데 이걸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오해를 하느냐. 그 다음 거입니다.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오해가 또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유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연결을 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죠. 왜? 아까 시점이 그 비슷하니까. 그런데 자본주의를 그래서 사람들이 뭘로 오해를 많이 하냐면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 이념이 실제로 실행되는 사회가 자본주의예요. 그것을 이해를 하면 나머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게 잘못되어 있냐면 우리가 단적인 예가 그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베니스 상인이 나온 게 1500년. 근데 이때거든요. 그때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때가 아니에요. 베니스 상에서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거기 누구예요? 그 고리대공업자가 돈 빌려주고 해가지고 샤일록이 돈 빌려줘가지고 그 못 갖게 되니까 그 친구의 뭐 심장에 살점을 떼겠다 말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인간의 탐욕이지. 그게 어떻게 자본주의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본주의는 벌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돼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또 다 발달하게 되는데 그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게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원리를 실행에 옮기는 사회고, 그래서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유주의 비판자들이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자유주의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 계층, 자본가, 자산가, 기업가를 이제 를 옹호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에 살았을 때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잖아요. 잘 살게 되죠.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은 내가
못 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잘 살게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자유주의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 복지국가, 간섭주의 이것은 우리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것도 실행되는 자본주의가 훨씬 더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인류를 잘 살게 하고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지도 않는 이런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많이 갖는가? 미제스는 이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시기심을 갖고 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시기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사원이 과장한테 어떤 열등감을 갖는다든가 과장이 이사한테 이사가 사장한테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뭔가 이게 이 불편한 감정 이런 거 그런 게 갖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이 신분 사회에서는 익스큐즈가 있어요. 구실이. 왜? 자기가 평민회 또는 노예로 태어났으면 이 핑계거리가 있어. 탓할 사람이 있어요. 내 부모 잘못 만나. 그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 귀족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 변명이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왜? 그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처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기 때문에. 본인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질투심을 갖고 있는 걸 알아요. 그게 안 좋다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왜 아느냐? 자기보다 훨씬 못 살았던 사람이 잘 사는 걸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런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남에 대해서. 이런 것이 결국에 뭐가 되냐면 정치인의 타겟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 정치인이라는 동물이 그 사람들의 그 얄팍한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그런 걸 해줄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 때문에 그런 정치인이 그 타겟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한 사람이 뭐가 있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런 그 불만을 막 이 말로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인들. 그것을 소위 고상한 철학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마르크스입니다. 네가 지금 못 살고 안 사는 것은 네 책임이 아니고 이 잘못된 사회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평등한 사회,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이런 사회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마르크시즘이에요. 이 지식인들이 그런 지식을 자꾸 양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지식을 잘못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현혹이 돼서 자꾸 이 반자유주의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거에 의해서 자유주의 정책의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가 그러면 뭐가 있느냐. 여기 이 5가지를 듭니다. 거기서 재산, 자유, 평화, 법 앞에 평등,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는 이 미제스는 뭘 항상 고민을 하냐면 인간이 뭔가, 인간 사회가 뭔가 이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사실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개인들이 서로 인터랙션에서 다 상호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 어떤 그 분업에 의해서 협동하는 사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업에 협동하는 사회. 자,
이 분업하는 하면서 협동하는 사회가 그러면 잘 꾸려나가려고 하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있어야만 서로 남하고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다시 하고. 그래서 이런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있어야만, 자기 재산이 있어야만 이게 협동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예속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한 것만큼 받는. 그래서 자유노동.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 밑에 들어가 있을 때, 남의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일한 걸 다 누군가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이 생산성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유를 줬을 때, 자유노동이 됐을 때 그만큼 자기 노력의 대가로 또 그걸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인류가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예 상태로 묶어놨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사회는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이로운 그 경제 발전은 바로 자유노동에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자유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평화입니다. 왜 평화를 하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미제스가 얘기하는 대로 인간이 그 분업을 통한 협동사회라는데, 이 분업을 통한 협동사회가 결국 평화로워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마을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짓는 마을이고, 하나는 그 목축업을 해서 고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사회일 때 서로 이 교환을 하게 되면 서로 협동하면서 여기서 필요한 쌀 갖다 하고 고기 먹고 이렇게 해갖고 서로 협동해서 하는데, 만약에 싸우게 된다. 그럼 어느 한쪽은 포기를 해야 돼요. 이쪽은 쌀을 못 먹든가 이쪽은 고기를 못 먹든가. 그러면 모두에게도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발적 교환, 분업을 통한 자발적 교환을 통한 협동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싸우지 말아야 돼.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이 시장 경제의 가장 본질이 이 자발적 교환이고, 이거에 대한 협종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경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평화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건 좀 멀어진 얘기인데, 일반 세일즈맨 하는 사람들 있죠. 세일즈맨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 마케팅이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미제스 얘기를 들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왜? 그걸 싸우면 손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이 상업이 이렇게 자꾸 발달하고 이러는 것이 세계 평화에 유지한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일즈맨들이. 그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면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다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가족 뭐 이런 거 다 붕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정부가 커지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이 전쟁 이후예요. 작아졌다가 전쟁이 나면 정부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결국 그 후유증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평화를 사랑하는 겁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 이 자유기업,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 이게 바로 피케티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 실제로 유럽 사회에서 이렇게 잘 보면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 상대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분쟁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게 1815년이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게 1914년.
딱 1세기예요. 이 전후보면 한 싸움다. 유럽에서 엄청나게 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1914년에 1차 대전 나고 2차 대전 나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때예요. 요게 왜 그러냐? 이때 자유주의가 이 이념이 가장 잘 실현된 시대입니다. 요때가. 그리고 서로 국가 간의 교역이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서로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잘 형성됐던 시기고, 이런 거예요. 뭐, 무슨 소소한 뭐 분쟁은 있죠. 그러나 큰 전쟁이 없던 요 1세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지금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이게 났던 거지, 독일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영국에 비해서 조금 영국에 이제 아담 스미스 영향을 받아고 자유무역 갖고 막 경제가 성장하는데 독일이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냐면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선진국을 위한 거다. 우리 같이 후발주자들 후진국한테는 그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국가 개입주의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리스트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긴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은 결국 뭐냐면 과거에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비판했던 중상주의의 다른 얼굴이에요. 그러다 다른 데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국가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담 스미스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담 스미스는 교역에 의해서, 분업에 의해서 부가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나라의 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가져와야 됩니다. 뺏어야 됩니다. 요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나라하고 이 컨플릭트가 생기게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2005년에 에코노믹 프리덤 오브 더 월드 해가지고 에릭 갓츠겐가 뭐 이 사람이 에코노믹 프리덤 앤 프리 피스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횡축이 에코노믹 프리덤 지수입니다. 여기 경제자유 지수고 여기가 국가 간의 밀리터리 컨플릭트 빈도수를 얘기하는데 자유주의가 이렇게 할수록 이게 줄어요. 주는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앞에 이제 평등인데,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것을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모든 사람에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뭐, 이렇게, 이롭게 하고, 누구한테는 불편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법 앞에 평등인데, 그 기본권이라는 게 바로 뭐냐, 아까 얘기하는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자유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남한테 예속되지 않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결국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느냐? 바로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뭐 약간 토톨로지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비자발적인 예속관계가 성립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만약 어떤 특권층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계층 간에.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혁명이 일어나고 전복이 일어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해서 어떤 특정한 계층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권을 받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에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앞에 평등하고 똑같이 평등이지만 이 경제적 평등은 달라요. 경제적 평등, 자유주의에서는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는 언젠가는 뭐 다른 데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소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만듭니까? 이것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순간 그 사회는 그야말로 정체되고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유일하게. 왜냐하면 똑같이 나눠준 다음에 감시하면 됩니다. 국가가 나서.
근데 그 감시하는 것도 다 비용이 드는 거고, 그 사회가 절대로 행복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감시받는데 그게 행복한 사회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는 불평등하다. 이걸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걸 부정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정부다. 왜 이 작은 정부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는 필요합니다. 정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자유주의자들하고 무정부주의자들이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남의 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제3자가 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부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이 정부가 스스로 커져버리면 국민들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정부한테 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 때 그걸 못하게 하는, 보호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든가, 치안을 유지한다든가, 도둑, 강도, 뭐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의 권력이 커지게 되면 결국 부패하게 된다. 이것이 군주가 됐던 어떤 시스템,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민주주의에서도 이 대중들이 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되면 틀림없이 부패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잘못하면 국가의 힘이 커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개인은 공동체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권력이 비대해지면 이 정부 관리나 대중들의 자유적인 판단에 또는 감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의 권력을 작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아까 그런 역할에다가 법 앞에 평등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기본권에 관한 법을 만들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불평등하게 다뤄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결국에 쇠퇴하게 되고 만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이제 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회주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사유재산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유재산권은 이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또는 소득,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배타적인 권리를 얘기합니다. 사유재산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냐면 이게 있어야 사실은 자유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그 자원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자유도 없어요. 사실 이것도 정부가 만약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다 일단 먼저 나 오늘 이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모든 집이 그 정부 소유라고 하면 거기서 마음대로 활동도 잘 못하죠. 근데 그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럴 때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은. 그래서 자유의 가장 필수 조건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도덕적 행위를 유발한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처럼 도덕적인 건 사실 없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만큼 도덕적인 게 없어요. 만약에 정부가 모든 자원을 소유해가지고 정부가 배분해준다. 이러면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웁니다. 왜? 서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계속 싸워요.
그 중에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그야말로 비도덕적인 행위가 생기네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야 되니까 정부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남을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 이제 도덕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도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도와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도와줍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선행위라는 게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자선행위가 없어요. 왜? 국가가 나누면 내가 뭘 자선을 해?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있어야 남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 자선행위라는 것도 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유재산이 시장을 생성하고 발달시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하고 이미 잠깐 얘기했지만 내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먹고 나는 줄 게 없다 그러면 일단 교환 성립이 안 되잖아요. 서로 교환을 할 때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 그게 바로 시장이죠. 거기서부터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가격이 생기고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 활동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환이라는 건 서로 이익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익이 자꾸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환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 발전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이 사유재산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냐면 그 소련의 예를 보면 알아요. 과거 소련에서 개인한테 소유를 허용한 토지 면적이 얼마였냐면 1.2에이커인가 그래요. 최대 소유할 수 있는 그 면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뭐 조금 할 수 있고 하여간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1.2에이커인데 그게 우리로 한 계산하면 한 1,50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게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한 1,500평 정도까지는 개인이 소유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100평 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맥시멈으로 1,500평 이렇게 하는데 그 개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 소련 토지의 3%예요. 3% 되는데 거기에서 전 소련의 우유의 3분의 1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육류의 5분의 1이 거기서 생산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그 집단 농장이나 뭐 하여간 정부에서 각 공장에서 배치돼서 일을 하니까 일단은 뭐 자기가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배치되면 가서 일을 하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일하고 말아요. 그러나 자기 소유에서 오는 건 자기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열심히 일해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이제 계획해서 하는 거죠. 소비자 욕구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충 이거 신발이 몇 개 필요하다, 의복이 몇 벌 필요하다 해갖고 대충 계산해서 그거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패션이 발달을 하겠습니까? 뭐가 디자인이 발달하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 버려지는 거예요. 다 버려져. 그러니까는 귀중한 자본이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나마 왜 그러면 이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거의 한 70년 유지를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형성된 그 물건들의 가격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게 경제 계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업가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이제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원래 기업이라는 건 프로핏 로스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이윤을 내는 기업은 생존해서 계속 커져가고 손실을 보는 기업은 문을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업가라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에서. 그냥 명령하는 대로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제품도 생산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지만 뭐 유리를 각자 생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일단 생산하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무게로 했어요, 무게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두꺼운 유리만 만들어요, 공장에서. 얼마나 두꺼운지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두꺼운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 면적으로 한다. 이거 얇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 거두면 깨져요. 차원이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결국 사회주의가 뭐 약속을 했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동등하게 잘 사는 사회, 뭐 행복한 사회.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난과 결국 빈곤이고 오히려 더 불평등이 심한 사회잖아요. 소위 말해서 직권을 잡고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소수 몇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살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북한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간섭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 3의 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가 문제가 있다. 사실 자본주의가 완벽한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안정한데 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완벽한 걸 찾는 사람은 바보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 인간 세계는 항상 문제가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없는 사회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만약 그게 싫으면 떠나만 돼요. 그냥 천당 가면 뭐 그 문제는 다 없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사회 사는 한 이렇구나라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사회가 그런 문제가 가장 적은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볼 때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실패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걸 서로의 장점만 취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생산이나 유통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맡기고 분배는 정부가 하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격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 유통, 분배가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분배 기능을는 국가가 갖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순간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가격 통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격 통제. 그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뭐 생산은 해. 그러나 다만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을 통제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게 임대료 통제, 식품 가격 통제 이겁니다.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 통제한 거라는 거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부가 의도한 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꼭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경제라는 것은 계속 여러 사람들의 인터랙션에서 돌아가는데 어느 한편에 틀게 주게 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량 가격, 식품 가격을 통제를 한다. 그러면 그 가격에는 도저히 곡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농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장을 떠납니다. 그럼 뭐냐? 공급이 줄어요. 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 놔둘 때보다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되냐?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요.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 통제했을 때는 똑같아요. 로베스피에르가 가난한 집 아이들한테 싼 값에 우유를 먹기 위해서 우유값 통제하죠.
그래서 그 값 이상으로 받는 우유 생산업자, 우유 공급업자는 단두대에 목을 잘르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떠납니다. 우유가 공급이 모자라요. 우유가 폭등해요. 나중에 누구만 먹나? 귀족집 아이들만 먹는 거예요. 다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폭동이 일어나서 걔 잡아다 목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마치 그 제3의 길이 있어서 장점만 취해서 가면은 될 것 같죠. 이게 중용이 아닙니다. 제3의 길을 간섭주의라는 것은 결코 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경제라는 것은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대로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그 대표적인 게 내가 작년인가 11월 달에 그 다산 칼럼에 썼던 얘기긴 하지만 1980년대, 90년대 아프리카 수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내전이 벌어지니까 서로에서 어떤 한 마을을 습격을 하게 되면 상대편 마을을 습격하면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뭐 여자나 어린애들은 잡아다 어디다 하냐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 소식을 서방 세계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인권단체를 통해서 뭘 하느냐면 그 노예들을 그럼 우리가 돈을 모아서 노예들을 사다가 해방시켜주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노예 한 사람당 가격이 15달러였습니다. 15달러. 15달러. 사실 그 15달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수단의 그 당시에 1인당 GNP 국민소득이 5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히 그 15불이라는 것이 수단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5불에 팔렸어요. 근데 서방 세계 그 인권단체들이 와서 사람들을 상해 노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요. 50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노예 상인들이 아무나 잡아다가 아무나 잡아다 파는 거예요. 그냥 무고한 부녀자들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래도 자꾸 사가니까 어떻게 올라가냐. 이게 100불까지 올라갑니다. 100불까지. 그러니까 그 노예 장사를 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노예 상인들한테.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다 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는 절대 그렇게 안 움직여져요.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간섭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우유 생산업자로 돌아와서 우유값을 통제하죠. 이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내 우유의 공급량이 주냐. 그러고 보니까 도대체 우유 생산업자가 사실 뭐 건초나 뭐 이런 것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도저히 그걸 원료값을, 재료값을 감당이 안 돼서 그 우유 생산업자가 떠나갑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규제하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생산 요소. 그러면 그 생산 요소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산하는 요소를 또 규제를 해야 돼요. 가다 보면 결국 모든 거를 통제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크기도 자꾸 커지고 결국 가는 게 사회주의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경제 성장이 이렇게 계속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느냐. 간섭주의가 갈수록 심해져서 그래요. 그거는 규제의 그 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뭐, 아까도 우리 김현주 연구원이 얘기했지만, 권혁철 박사가 연구한 거 보세요. 19대 국회의원에서 64.4%가 반시장적인 법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미제스가 자본주의만이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그러면 왜 실현 가능한 제도냐?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비폭정력의 방식으로 만족시키는 장치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이 자본주의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계속 공격받습니다. 정부로부터 받고 뭐 일반 대중으로도 받고 지식인으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도입한 나라들은 일부라도 도입한 나라는 잘 살아요. 더 많이 도입한 사람은 더 잘 살고 이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인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도 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잘 살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완전 무결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쁜 측면에서 보면 가장 덜 나쁜 제도라는 거예요. 가장 덜 나쁜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이 이 자유주의 대외 정책인데요. 자유주의 대외 정책.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뭐냐면 평화입니다. 대외 정책인지 대내 정책인지. 아까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대내나 대외나 평화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무역.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이건 국제적인 분업이고. 그래서 평화를 원하면 결국 이 전쟁을 발생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나라들 간에 국민들이 또는 하여간 정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그런 의식이 팽배를 해야만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많은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든가 간섭주의, 국가주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전쟁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국제무역이라는 것도 보면 우리가 그 리카르도의 그 비교 우위도 사실은 바꿔야 돼요. 그게 왜 바꿔야 되느냐면 그 국가 간에 이렇게 자꾸 해서 무역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한 사람하고 미국의 다른 사람하고 사람 간의 교환이에요. 사람 간에. 사람 간에. 국가 간의 얘기 아니라 사람 간의 교환이에요. 사람 간에. 자꾸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도 자꾸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자꾸 자동차만 생산해야 됩니까? TV만 생산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리카르도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국가 간으로 하면 됩니다. A 나라에 사는 갑돌이라는 사람, B 나라에 사는 을동이라는 사람과의 그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비교 우위를 찾는. 우리가 국내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하도 똑같은 겁니다. 요거인데, 우리가 리카르도가 이제 그걸 이제 국가 간에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컨플릭트가 자꾸 생기는데, 사실 개인 간의 국제무역이라는 것도 개인 간의 사실은 문제예요. 개인 간의 문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개인 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서로 어떤 협상을 한다든가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간섭주의하고 국가가 모든 관여하는 이 경제가 됐다.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국가 간의 문제가 됩니다. 싸움 나는 거예요. 거기 엄청난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주의와 이제 정당에 관한 얘기를 이제 쭉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 대중이라는 일반 대중은 논리적이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생각,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보다는 일단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이익이 더 중요하지 멀리 있는 그거보다는 내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감정을 건드려서 자꾸 그 이익을 만족시켜줬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온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대부분의 정당들이 특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자유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미제스 얘기가. 자유주의는 결국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고 특별한 특정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교육시키고 계몽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자, 그럼 앞으로 자유주의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 미제스가 썼는데, 글쎄요, 이게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와는 달리, 다른 뭐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정당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들의 감성에 이제 호소해서 뭐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주의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정말 인류를 위해서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내용이 알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결국 이런 논리적이고 이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주의가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미제스의 결론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생각이. 과연 그럴까? 자유주의가 승리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제가 그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들은 이 시지프스가 언덕 위로 바위로 올리듯이 끊임없이 올려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계몽을 시키고 그래서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야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가슴에 와닿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제시장 영화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왜? 제 강의보다 그냥 그거 한번 영화 보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미제스는 굉장히 자유주의가 앞으로 승리할 거라고 뭐 굉장히 낙관적으로 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좀 가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좀 있는데 질문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